자, 오늘도 뉴스픽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덕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석대 전혜영 개공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두 분과 함께 이제 선거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어제 이제 8시 15분 KBS에서는 이제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제 재보궐선거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서울, 부산 모두가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지금까지의 보도 내용 들여다보면서 저희가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될지를 또 두 분께 얘기 들어보죠. 전혜연 교수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정말 중요한 숫자가 사실 투표율이죠. 그렇죠. 이번 투표율이 서울은 58.2%, 부산은 52.7%를 기록했는데 네. 광역단체장 재보선 투표율이 5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투표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이번 선거에 관심을 가져줬다는 건데요.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서울의 경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7.50%를 득표했는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39.18%의 차이가 18%포인트 이상 났습니다. 네.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압승이라고 하죠. 15% 이상 차이가 나고요. 네. 특히 서울시별로 이 자치구를 비교해 봤더니 25개 자치구 모두 오세훈 후보가 승리를 했고요. 네. 강남구에서는 74.5% 박영선 후보의 차이가 3배 득표율에서 났다고 합니다. 자, 물론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겠습니다만 2018년 6월 지방선거하고 완전히 지금 뒤집힌 결과가 나왔다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서는요. 민주당이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이겼어요. 네. 이번에 완전히 뒤집혔다. 이렇게 될 수 있겠고요. 자,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62.67%를 얻었는데 김영춘 후보가 34.42%를 얻었기 때문에 거의 뭐 더블 스코어 2배 정도로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투표율 굉장히 높았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특이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네. 서초, 강남, 송파, 이른바 강남 선거의 투표율이 60%로 웃돌았다.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그러네요.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 좀 이따 또 민심 분석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이 외에 나머지 재보선이 치러진 선거구에서도 야당이 승리를 했는데요. 울산 남구청장, 경남 의령군수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승리했고요. 광역 기초의원 재보선도 이번에 치러졌는데 네네. 12곳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했습니다. 나머지 호남 4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경남 우령군 의원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가 각각 당선됐습니다. 네. 자, 당선자들의 소감을 한번 볼까요? 오세훈 후보 이제 당선자가 됐는데 산적한 과제 능수능란하게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 고통에 계시는 많은 시민들 도우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고 부산의 박형준 당선자는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을 섬기는 좋은 시정으로 보답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패한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는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고 김영춘 후보는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한다면서 또 부산 시민에게 본인의 심정을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야의 재편에도 영향이 미치겠죠. 예. 당장 여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도부가 총사퇴를 하느냐 그렇다면 비대위 체제로 가느냐 5월 전당대회 일정대로 가느냐를 놓고 아마 치열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겠네요. 아마 이르면 오늘 빠르면 이번 주 내로 결론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야당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지금 김종인 비대위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선거 끝나면 가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미 제추대론이 물밑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고 또 하나 관심사는 아마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뭐 대선 후보들에게도 영향이 미칠 것이고요. 그렇겠죠. 가장 네. 중요한 것은 그럼 부동산 정책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이런 경제 정책과 맞물려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자, 지금 뭐 선거 결과에 대한 어떤 해석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시민들이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두 분 말씀을 좀 듣고 싶네요. 제가 정치학자지만 항상 외우고 다니는 헌법 조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이거를 참 실감하는 게 우리가 선거할 때 그렇죠. 정말 국민이 주인이었구나라고 늘 실감을 하게 되는데 네.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의 총선과 비교해 보면 불과 1년 만에 정말 이 민심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가. 좀 이긴 쪽도 진 쪽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 무서움을 좀 알아야 되는 그렇죠. 선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어제 참 생각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민심은 천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평소에 잊어버리고 있다가 선거가 딱 나오면 한 번씩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 뭐 박영선 후보라든가 김영춘 후보가 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부와 여당이 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정권 심판론이라는 큰 어떤 쓰나미가 모든 걸 쓸어버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치권이나 여야 할 것 없이 심판관이 아닙니다. 권력을 잡은 층이 심판관이 아니라 플레이어에 불과하다. 그렇죠. 결국 국민이 심판하는 것인데 네. 권력을 잡은 쪽에서는 본인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권력을 쓴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때 따라 회초리를 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년 동안에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리고 여당의 어떤 정책 실패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쌓인 것들이 한꺼번에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단순히 부동산이 모든 걸 휩쓸었다 얘기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의 어떤 정부의 정책 실패라든가 정치 실종이라든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 공정, 불공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많이 불만이 표출된 것 같고 네. 특히 우리가 20대, 30대 그동안 어떻게 보면 항상 이 세대는 이 권력을 가진 층에 대해서 물론 좀 반발하는 기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정부에 대해서 힘을 몰아주자 정부를 지원해야 된다 이런 주류가 많았는데 이번에 이들 층이 등을 돌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웃을 때인가 생각을 해본다면 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여당을 심판하기 위해서 여당이 잘못한 결과 야당이 반사이익을 얻었다. 스스로도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가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남은 내년 대선까지 11개월의 기간은 매우 긴 기간이라 역동적인 국민들이 쳐다볼 때 어떻게 양당이 변신하는가를 계속 보게 될 것이다. 그렇죠.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모든 정책의 실패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는 것이 예를 들면 현 정부 들어서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된 법안이 개정된 거 물론 네. 국회에서 했지만요. 여야가 같이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다뤘던 스토킹 관련한 법이 처벌이 강화된 법안이 만들어진 것이라던가 네. 미완이긴 하지만 낙태죄에 대해서 한 걸음 나아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현 정부에서 또 추진했던 정책과 맞물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모든 정책에 대한 분노라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내로남불에 대한 분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사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나 국회의원들이 집을 많이 갖는 거 공부에 다 게재됐어도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화가 나진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국민들의 편에서 경제민주화를 하겠다.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관련해서 법안을 주도했던 민주당의 의원들이 이걸 하는 거 보면서 국민들이 우리는 뭔가 민주당의 개혁 의지를 믿고 밀어줬다. 시간이 좀 걸려도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걸 주장한 사람들이 모든 혜택을 가져가면서 이런 주장을 했다라는 이번 선거는 내로남불의 패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정치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느냐는 조금 유심히 봐야 되는데 정치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려면 사실 정당의 지지율도 많이 바뀌었어야 돼요. 물론 이제 무당층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제가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나온 여론조사 추이를 봤을 때 네. 예를 들면은 오세훈 후보가 지지율이 더 높은데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더 낮은 이런 결과가 나온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당 지지율하고 후보 지지율이 일치하지 않는 차이가 것은 있다. 여당에 대한 분노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지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기제에 전반적으로 찬성한다 보기에는 지금은 조금 유보적인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그 민심을 여야 모두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국민의힘에서 선거위에 나온 진단 중에 제가 정말 공감하는 것은 상식의 승리라는 말입니다. 우리 이번 보궐선거 왜 치러졌는지 다 알고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번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후보자를 냈던 민주당이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더 지고 더 잘하려고 더 안을 잘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의 경우에는 뭐 김영춘 후보가 그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공동선대위가 주최하는 행사에도 갔고 전 그것도 용기라고 그렇죠. 봐요. 그럼요. 예. 공동사면시기도 했고 제가 보니까 엎드려서 사죄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정성을 다했다고 그래도 비교적 평가를 받고 있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박영선 후보가 사죄하고 뭐 여러 가지 밝혔지만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의 논란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름만 내놓으면 다 알만한 정치인들이 하는 2차 가해 논란이 된 발언들 이런 네. 부분들이 후보가 노력한다고 그 진정성을 과연 유권자들이 믿어주겠냐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 진정성과 상식이라는 아주 보편적인 가치에 민주당이 제대로 민심을 받는지에 대한 좀 뼈아픈 반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지금 상식이라는 얘기에서 참 재밌다고 느끼는 것이 우리가 상식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어떤 일반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이 상식이라는 기준선을 내 편이냐 내 편이 아니냐에 따라서 기준선을 달리한다. 이것은 매우 큰 문제인데 재밌는 사례 하나를 얘기 들어드리면 이번 선거 과정에서 선관위에서요 유권 해석을 한 게 있습니다. 선거운동할 때 이거 하지 마라라고 한 게 위선, 무능, 내로남불 이 단어를 쓰면 안 된다고 했어요. 네. 왜냐? 이 단어가 특정 정당을 쉽게 유추하거나 반대를 표명하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그런 사람들이 이거 선관위가 특정 정당 즉 여당이 그렇다고 공식 인정하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건 참 우픈 이야기다. 그만큼 이런 것들이 모두가 맞물려서 이번에 민심으로 표출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네. 특히 어떤 젠더 선거라는 측면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박영선 그 후보 캠프에서 피해 호소인 3인방을 캠프에 넣었다는 것부터가 진정성이 조금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보여지고 또 하나 아쉬운 거는요. 이 선거 전략 자체를 박영선 후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거티브 전략으로 막판은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 중도 확장성 이런 거를 좀 얘기하고 정책 대결로 갔다면 조금 더 많은 표를 얻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우리가 투표할 때요. 누가 좋아서 그 사람을 찍기 위해서 가는 것보다 누굴 혼내주러 가는 분노 투표가 훨씬 적극적인 투표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번에 응징 투표 내지는 분노 투표를 했다. 그렇다면 이 투표의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또 한 번 생각해야 되는데 이번에 2030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에서 딱 하나 이제 제가 봤을 때 눈에 들어오는 마케팅이 국민의힘 2030 시민유세단이 있었어요. 네. 이게 왜 제가 눈에 들어왔냐면 그동안은 많은 청년들이 보수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힘들었다. 한마디로 이제 그랬는데 이번에 이 유세단에 올라가서 많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는 이것이 여야 관계없이 많은 정당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말할 기회를 많이 열어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주고 기회를 줘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전략이 주요했다고 막 생각이 네. 되어서 앞으로도 청년층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공간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상식과 진정성 이게 아마 중도층과 무당층 뭐 이런 사람들에게 중요한 변수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청년 2030이 과연 그 수적으로 좀 열세가 아니겠는가라고 지금 정치적으로 그동안에 해석해 왔을 텐데 이번에 보면은 하나의 스윙 보트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가능성도 보였고 이들이 가진 가치를 앞으로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석해내고 표현하고 행동해낼 것인가가 앞으로의 승패를 또 가르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두 분은 맞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유권자 비율을 살펴보면은요, 20대, 30대 비율이 34.6%. 생각보다 많네요. 맞습니다. 예. 40대, 50대 합하면 36% 거의 엇비슷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과거에도 이 사실 비율이 엄청나게 차이가 났다기보다는 20대에서 투표를 뭐 10년, 20년 전에는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은 적극적으로 힘을 좀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선거에도 보면 20, 30대들이 선거에 전면전에 나서서 어떤 기류를 만드는 데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정치의 역할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미래 세대를 무시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민주당이 패한 요인 이면에는 20, 30대가 바라는 가치를 제대로 못 읽었다라는 것도 네.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당선이 됐는데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이라던가 지금 부산의 박형준 시장도 2030 세대에 좀 눈높이를 맞춰서 정치를 한다면 뭐 보수든 뭐 진보든 중도든 좀 정치의 어떤 순기능을 좀 많이 보여주는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데 오세훈 시장의 당선 소감 중에 하나가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 이제 피해자에 대한 심정도 밝혔어요. 그래서 피해자의 업무 복귀를 돕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을 먼저 파악해야 되니까 그 업무에 집중하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지 답이 나오겠다라고 강조를 했고
지난달 17일 기자회견에서도 네. 피해자의 정상적 업무 복귀 최대한 돕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 약속은 선거가 끝났지만 꼭 지켜져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거 정말 시민들에게 한 약속이고 많은 사람들이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될 가장 중요한 공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세훈 신임 시장 당선자가 꼭 지켰으면 하고 부산 역시 국민의힘 박형준 당시 후보와 김영춘 후보가 피해자를 지원하는 공동대책위 행사에 참가해서 2차 가해 방지 피해자의 일상 복귀 약속했습니다. 선거 끝나도 이 약속 지켜줘야 됩니다. 그럼요. 그리고 예. 민주당은 선거에 패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면죄부를 받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부터 그렇죠. 다시 짚고 들어가서 내부에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치열한 조사와 결론과 대안이 좀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요, 민주당으로 보자면 이번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패한 것이 오히려 약이 될 수 있다. 맞아요. 한편에서는 이번이 만약에 대선이었다면 어땠을까? 네.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찔할 겁니다. 네. 그래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어떻게 이 국민과 함께 가는 정책을 어떻게 설득해 가며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정치를 부활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청년 세대 얘기했습니다만 20, 30대 청년 세대를 보고 미숙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기득 세대, 우리가 같은 어떤 기득권 세력 내지는 이 연장자들이 이런 부분에서 배워야 된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미래 세대의 주인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약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청년 세대가요, 어떤 한 당의 고정 지지층이 되기는 매우 어려워요. 네. 우리가 청년의 시기를 지나왔지만은 청년의 속성이라는 거는 항상 권력에 대해서 약간 반골 기질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나타난 표심은 지금 정부에 대한 실책에 대한 어떤 준엄한 심판이지 한 당을 지지한다 이렇게 보여지긴 어렵고, 맞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서 하나 좀 긍정적인 신호는 그동안 국민의힘이 탄핵 이후에 진짜 질이멸렬하다, 무능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그 늪처럼 빠져들고 있던 탄핵의 강을 한 절반은 건너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 탄핵의 강을 완전히 건너고 새로운 어떤 혁신된 당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대 정신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과연 정치권이 어떻게 읽어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앞으로 주어진 숙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딱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데요. 네. 20대 이하 남성의 70% 오세훈 당선인을 지지를 했는데 네. 20대 이하 여성 박영선 후보를 더 지지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5% 정도가 무소속 소수정당 후보한테 표를 던진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 그 지점도 잘 읽어야 되죠. 이 지점을 잘 예. 봐야겠습니다. 20대 이하 여성, 보통 우리가 젊은 세대, 젊은 여성이라고 할 때 그렇죠. 20대 이하를 세대별로 네. 나눌 수 있는데 이 민심이 도대체 무엇일까를 여야 모두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거듭 얘기를 하는데 이번 선거처럼 이런 이유로 광역단체 두 곳에서 재보선이 치러진 사례가 세계적으로도 거의 없고 네. 우리나라 역사상으로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굉장히 여당이건 야당이건 많은 시민들에게 상처와 분노를 일으켰던 선거인데 정치라는 것이 이 상처와 분노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대안을 찾는 생산적인 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거듭 강조하는데 야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이 이슈는 또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죠. 끝이 아니다. 지금부터 네. 다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여야 모두 정말 정책적인 면도 들어보고 이 오래된 정당이 갖는 낡은 문화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그렇습니다. 합니다. 네, 공시장이 공직자도 네. 진짜 새롭게 오늘부터 일을 하는데 서울시정을 이끄는 데 있어서 성평등 민주주의를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인가도 좀 지켜봐야 관건이네요. 되겠다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공직자의 자리라는 게 얼마나 무거운지 그 책임감도 다시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 이제 선거 결과의 하나의 또 중요한 변수로 부동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 서울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어떤 변화가 예상되시는지, 그리고 과연 임기 1년 동안에 무엇을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 또 중앙정부와의 호흡 없이 과연 지자체만으로서 무슨 일을 또 할 수 있을지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씩 좀 들어보죠. 먼저 송 박사님께서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지금 일단
박영선 후보나 오세훈 후보 양측 다 재개발, 재건축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주택 공급 늘리겠다 얘기를 했는데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1번 공약이 뭐였냐면 규제 완화를 통한 스피드 주택 공급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용적률 승수 제한 다 이제 좀 많이 늘리고 좀 스피디하게 주택 공급 늘리겠다 이건데 예를 들어가지고 한강변 아파트 지금 네. 35층 제한 계속 묶여 있었거든요. 네. 이거 50층까지 가겠다. 그러면 이제 또 들썩들썩하겠죠. 그리고 이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용적률 이런 것들 특히 눈에 띄는 것이 무주택 그러니까 무소득 한 주택자의 재산세를 감면하겠다. 네. 우리가 재산세 낼 때요. 반은 그 시에 들어가고 반은 그 구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서울시에서 받는 50%는 감면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지금 서울시 의회 구성 자체가 민주당의 절대 우위입니다. 지금 109명 중에 101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네. 구청장도 25명 중 24명이 그렇죠. 민주당 소속이다. 네. 이분들과 어떻게 협치를 잘 해나가면서 협상력을 가질 것인가가 네. 관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저는 이제 보수다, 진보다 또는 국민의힘이다, 민주당이다 이 패러다임을 넘어서 지금 시대 상황에 맞느냐의 관점에서 한번 본다면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코로나가 가져온 가장 극단적인 폐해가 양극화입니다. 네. 그래서 시민들 심층 인터뷰를 보면 재개발 해달라는 게 집값 올려달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그냥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그렇습니다. 예, 거겠죠? 서민들이 있는 낡은 노후 주택을 좀 개선을 해달라 이런 요구가 많은 거지. 여기 교통 쫙 깔아주고 집값 쫙 올려달라. 그럼 우리가 쫓겨난다 이런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 민심을 잘 봐야 된다고 보고요. 네. 두 번째로 서울시의회 101명 중 101명이 민주당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하고 마찰을 빚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산도 그렇고요. 심지어 인사와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도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으면 임기 내내 진통망이었다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세훈 시장 당선자의 정치력이 또 이제 시험대에 오른 건데 맞습니다. 예. 저는 이제 과거처럼 뭐 안 되면 주민투표하겠다 이런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의회하고 계속 소통하고 조금 더 낮은 자세로 동의를 구하고 또 필요하다면 이것이 정말 서울시에 맞는 공약이었나를 재검토하는 것도 용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어차피 대선이 1년 안 남았기 때문에 서울시 의회 의원들도 막무가내로 반대만 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협치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사실 지금 국민들이 많이 힘듭니다. 특히 서울이나 부산 다 이런 대도시에서 이런 선거 결과가 나왔다는 거는 국민들이 힘들다. 좀 제대로 해라.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네. 당리당략에 빠져가지고 또 정쟁을 하는 거는 아마 국민들이 또 다른 대처리를 들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장을 선거 때는 많이들 뛰셨는데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요. 자, 끝으로 간단하게 저희 그 길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는 것이 범죄라는 인식에는 뭐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피해자 복장 따라서 또 판단이 조금씩 다르게 나왔다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해 보죠. 우리가 왜 그냥 공개된 장소에서 어떤 사람을 몰래 그냥 촬영을 하면요. 네. 이게 성폭력 처벌법 위반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사진 촬영하는 당사자 상대방이요. 레깅스를 입고 있느냐. 레깅스 아시죠? 딱 붙는 네. 그걸 입고 있느냐 아니면 일반복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무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경우에 무죄가 되는 판단이 나와서 이게 네. 그럼 기준이 뭐냐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여성이 이제 레깅스를 입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촬영을 한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그 여성이 이거 이제 기분이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건데 이게 법원으로 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한 판결에서는 이 레깅스가 신체와 동일한 신체에 해당하느냐 딱 붙으니까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법이 성폭력 처벌법에 해당된다라는 판결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는 이 레깅스가 아니라 일반 옷을 입고 있는 경우에 모래 촬영한 경우는 이 옷이 신체가 아니기 때문에 무죄다. 또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레깅스가 옷이냐 신체냐에 따라서 이 법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것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변수인지 두 분의 생각 한 말씀씩 들어보죠. 근데 이건 너무 예.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준 판결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이제 중요한 것은 허락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의 사진을 찍어서 도대체 그것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 피해자들이 그걸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얼굴하고 음란 사진하고 합성을 해서 무슨 사이트에 올리는 것은 아닐까 등등부터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원에서도 조금 더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이게 재밌는 게요. 이 법원의 또 이유가 이 레깅스라는 게 달라붙잖아요. 이 사람이
청순한 외모의 굵은 허벅지를 보고 영감이 떠올랐다.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법원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몸에 밀착해서 굴곡이 드러나면 이 카메라 이용 촬영죄의 대상이 되는 신체에 해당된다고 본 거예요. 예. 그러면 레깅스라는 게요. 신체가 아니라 옷이거든요. 붙는 옷도 있고 안 붙는 옷도 있어요. 네. 거기에 따라서 이게 법에 해당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는 굉장히 법의 명확성을 흐리는 일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레깅스를 입는다고 해서 모래 촬영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예.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법도 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법원의 판단도 상당히 일관성을 좀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뉴스픽 전혜연 우석대 개공교수,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